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MCA 나우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개막 현장 라이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이 화가의 전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기쁘고 또 설레기도 한데요. 자, 지금부터 이곳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펼쳐지는 장욱진 회고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1930년대부터 한 60여 년간 이어온 장욱진 화가의 작품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알게 된 이 연구 결과들도 이번에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전시 직접 기획을 하신 학예사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전시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던데 뭔가요? 네, 이번 전시는 그간 열렸던 장욱진 스님의 회고전들이 장욱진 스님의 아뜰리에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전시가 구성됐었던 거에 반해서 장욱진 스님의 전체 일생을 청년기와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나누어서 새롭게 아카이빙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 장욱진 스님께서 강가의 아뜰리에라는 수필집을 쓰셨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장욱진 선생님의 언급들을 보면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고백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장욱진 선생님의 조형의식과 창작의식을 장 선생님께서 그림을 통해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의 전체 어떤 플롯을 구성했습니다. 그 4개의 전시실에 그러면 장욱진 선생님의 고백으로 그냥 가득 차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배원정 학예사님께서 이번 전시 기획하시면서 저 뉴스 하나 봤거든요. 네. 이번 전시 기획하시면서 그 말로만 정말 뭐 전설처럼 전해오던 가족도를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장욱진 선생님 회고전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 이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항상 장욱진 선생님께서 많이 그리셨던 가족도가 나올 때면은 항상 언급되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작품의 이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던 차에 이번에 장욱진 선생님의 회고전을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데 그 작품을 꼭 관람객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수소문을 해서 그 작품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디 있던가요? 그 일본인 개인 소장가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을 사셨던 분은 이미 작고하신 지 오래고 그 아드님은 수소문에서 찾아서 허락을 구해서 그 빈집에 들어가서 낡은 벽장에서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벽장 안에 있던 가족도를 네.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초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학예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시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전시실로 함께 가볼까요? 이미 오늘이 관람 첫날인데 네. 꽤 많이 계세요. 네. 제-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셨어요. 네, 1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장 진지한 고백, 그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내 자신의 저항 속에 살며라는 제목이에요. 네. 뭔가 그 청년기부터 중장년기의 작품들이 이곳에 모아져 있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저 그 시기를 지나와서일까요? 그 청년기, 피 끓는 청년기를 지나와서 저도 지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저항 속에 살며 좀 와닿습니다. 네. 굉장히 장욱진 선생님께서 어떤 현실 속에 화가로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굉장히 저항 속에 살면서 고군분투하며 자기만의 독자적인 양식,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실험들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 전시 공간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기 작품이잖아요. 네. 지금 만나보는 작품들이 네. 향토색이 느껴지는 작품들. 그러면서도 또 작품이 다 달라요. 화풍이. 그러게요. 토속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또 이런 느낌의 그림들을 또 그리셨구나. 아니,
장독 맞죠? 네, 맞아요. 간장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색깔의 장독인데 와, 이 장독이 이렇게 그냥 정중앙에 전면 배치되어 있는 이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네. 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하면 생각나는 까치가 화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 뒤로 달이 또 그려져 있어요. 오. 나무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위적이면서도 음. 당시에 장욱진 선생님께서 이제 경주했던 그런 모더니즘 계열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또 장욱진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신사시파전에 출품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맞아. 이런 느낌이지 하고 반가운 작품들도 있으실 테고 또 와, 청년기에는 또 이런 작품들을 그리셨구나 하시면서 흥미롭게 보실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 네. 장욱진 선생님이 한 1000점을 그리셨는데요. 그 중에 270여 점이 걸린 거니까 거의 한 20% 정도. 그러네요. 저희가 좀 엄선해서 장욱진 선생님의 명품들을, 대표작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작품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지금 잠깐 눈이 번쩍였는데 이 장욱진 선생님 작품인가 네. 싶을 정도로 조금 색달라요. 네,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님이 정말 장욱진 선생님 그림에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됐을 때 유족분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그림 맞아? 라고 하셨던 그림이기도 해요. 유족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생경한 네. 그러한 도상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제5회 105회 전에 출품이 된 작품이라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찾아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의 진위도 확실해졌고 네. 또 작품의 어떤 전람의 출품 이력도 알게 돼서 음. 굉장히 뭐랄까 작품의 소장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야, 이번 장욱진 회고전에 오시면 또 이렇게 약간 생경하지만 또 스토리가 있는 이런 작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장욱진 선생님 하면 많은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애주가로 소문이 나 있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그럼요. 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그림이 과감하시고 그래서 어떤 작품 할 때 어떤 루틴으로 하셨을까 싶은데 저렇게 출품을 계속 하신 걸 보니까 또 성실하시기도 네.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전시장에서는 작품들을 통해서 또 전시되어 있는 아카이브들을 통해서 장욱진 선생님이 생각보다 은거 어떤 화가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보다 굉장히 다양한 전람회에 꾸준히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출품을 하시면서 전도 유명한 미술학도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화가였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맞아요. 고군분투했던 화가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다양하냐면 이제 청년기, 중장년기 작품이 있는 일전시실인데 저 작품은 또 눈길이 확 갑니다. 저게 근데 좀 두툼해요. 네, 저게 그 장 선생님께서 화실에 있었던 독소 화실에 네. 화장실에 그려져 있던 세면대 위에 그려져 있던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저희가 벽을 통째로 네. 뜯은 것을 캔버스처럼 만들어 놓은 이 리움미술관 소장품을 빌려와서 한 정말 150kg 넘는 것 같은데 저걸 받침대 올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벽화를 아마도 전시로는 처음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야수파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도 더 눈길을 이 일 전시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 화풍이 굉장히 맞아요. 변화가 강렬하게 이렇게 오가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이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선이 또 갑자기 확 단조로워졌어요. 네. 네. 굉장히 선물 자체가 간략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한 화면 안에 이 동그란 얼굴, 또 눈동자도 동그랗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우산도 반원이 감싸고 있는데 우산 살이 또
이렇게 관원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푸른 해가 음. 떠 있어서 굉장히 뭔가 시각적으로 조화로움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참 이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라는 느낌이 네. 밀려오는데 사실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이다라는 추측이 되는데 네. 사실 저렇게 생기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른 해란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해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파래라는 느낌보다는 저 푸른 해가 이질적이지가 않고 뭔가 하나에 어우러지면서 제가 설득당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화면 전체에 푸른 색깔 하늘빛이 이렇게 배어 있으면서 전 세계가 비에 촉촉히 젖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인 것 같네요. 정말 아나운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얼굴이 사실 눈, 두 개, 코, 입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셨는데 그래서 그런데 저도 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이거 보세요. 이 Z에 Z. Z. 그런데 얼굴 표정 같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표정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셨는데 기호적으로 그리셨는데, 맞아요. 예. 근데 얼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코가 삼각형이에요. 저는 심지어 장욱재 선생님의 아이 얼굴을 다 따라서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하면서 야, 이분이 이렇게 발상을 하고 고민을 하셨구나. 근데 이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그 본질, 네. 그 사물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 본질만 담아내고자 끊임없이 경주했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릴 법한 그림인데도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본질이 담겨 있는 맞아요. 좀 놀라운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기호적이고 되게 단순화시킨 그림들이 많이 이제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장년기 쪽으로 이제 온 것 같은데 네. 저 그림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네. 이 그림이 지금 자화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화상이라고 이름 붙은 그러니까 인물이 사실 이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지 않다고. 그 수량이 많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1951년도 자화상을 대부분의 장욱진 화가를 사랑하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작품은 이제 노란색 보리밭에서 장욱진 선생님이 황토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을 맞아요. 포착을 했다면 이 작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90년대 호암미술관에서 전시가 될 때만 하더라도 작품 제목이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유족분들이 보시고 저렇게 골반을 한쪽을 해서 서 있는 자세는 마치 불상의 트리방가와도 같은 그런 그러네요. 자세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 아버지다 얘기를 해주셔서 자화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불리게 된 작품인데 네. 계속 경경래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떤 장욱진 선생님의 표현주의적인 요소가 뒤로 갈수록 중장년기를 거쳐가면서 기호화되는 또 어떤 조박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게 되는데 약간 이 골반이 틀어져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약간 이렇게 다리 한쪽에 힘을 주는 듯한 형태네요. 굉장히 단순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장욱진 선생님이 나는 심플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어떤 면모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뭐 들어가 있을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51년 자화상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고 있는 작품은 지금 이 자화상과 대각선 면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전시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일 텐데 생각보다 작아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또 아주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시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그 두 번째 고백의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고백 전시실 주제가요. 발상과 방법.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발상과 방법이라는 어떤 섹션의 제목 역시 장욱진 선생님의 수필집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네. 굉장히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 하면 한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작품들의 소재들을 다 수렴을 해봤을 때 한 10가지 이내로 이게 수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시실에서는 나무와 까치와 해와 달,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소재를 낱낱이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을 때 장욱진에게 까치가 어떤 의미고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수많은 작품을 그리셨는데 그 가운데 단 하나도 똑같은 그림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장욱진 선생님의 발상과 방법을 통한 어떤 장욱진의 그림 읽기법, 감상법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2층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제 이 전시실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단골 손님들이 그 작품마다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떤 발상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앞에 까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첫 작품부터 저는 이 색감이 참 좋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 보니까 마음이 뭉클할 지경입니다. 이 푸른 빛이요, 참 맑으면서도 그윽하면서도 뭔가 뭉클하면서도 그런데 이 질감이 좀 특이해요. 네네. 네. 맞게 보셨어요. 마치 푸른 색조 계열의 어떤 색감이 네. 어떤 설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주면서 화면 전체에 유화물감을 입히시고 마치 날카로운 펜촉으로 이렇게 막 긁어내신 듯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또 실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날카로운 펜촉으로 이렇게 막 긁었어요. 네, 긁어내시면서 모르고 이제 새 부리까지 긁으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네. 연필로 이렇게 또 그려놓은 듯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욱진 선생님께서 나중에 연필로 새 부리를 조금 더 그리셨다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막 긁어내어 있는 모습이 네. 저는 왜 경제정선의 박연포포 그림을 보면 그냥 이렇게 폭포수가 확 내리는 그러한 어떤 청각적인 느낌을 받는데 근대 작가 중에는 이렇게 장욱진 선생님의 이 작품이 긁어냄으로써 까치가 까까까까까까 오는 듯한 그런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직접 만나보시면 이렇게 뭔가 흩트려진 이 초록빛이 그 까까까까 그 청각적인 그 소리들이 묻어있는 듯한 느낌 엄히 강렬하게 들고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는 참 장욱진 선생님 특이하시다 싶은 게 부리를 그리시려면 보이게 그리시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그리신 거 보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또 이렇게 막 얹히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우셨나? 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선품 자체가 뭔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셨던 선품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까치 또 까치가 펼쳐지는 제 이 전시실입니다. 여기 까치는 또 이만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까치의 대표적인 도상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까치가 다 다른 모습으로 변주가 되고 응용이 되고 또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되고 하는 걸 통해서 아마 절대 지루하다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걸 좀 그러게요.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여기에는 뭐 동물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는데 까치는 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욱진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나의 놀이 친구였던 까치가 장욱진 선생님 말년작에서도 노년이 됐을 때에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까치. 참 자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동물들과 까치, 해, 산,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단 하나도 같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조차 드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이 한국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욱진 화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나는 이 까치가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나는 이 식사 잔뜩 한 듯하니 그 까치가 너무 보기가 좋아. 이런 느낌 다 각자마다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요. 맞아요. 누군가는 살찐 까치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복까치로도 볼 수 있을 복같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같은 소재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들 다 다른 느낌인지. 근데 우리가 쭉 길을 걸어오다가 지금 이 작품을 만났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느낌이신가요? 직접 전시장에 오셔서 아마 그림을 마주하시면 또 어떤 느낌이실지 참 궁금한데요. 왠지 뭔가 서글프고 뭔가 쓰러져가는 어떤 이 아슬아함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치가 정면에 딱 분명하게 보인다는 게 느낌이 좀 특이해요. 그러셨구나. 네. 이 작품은 마침 또 장욱진 선생님의 생전 마지막 유화 작품입니다. 지금 그거 이번에 좀 저희가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아마 김경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심리적인 네. 어떤 요소들은 이 여백, 그러니까 나무를 그렸는데 이거를 빈 여백을 그려놓고 네. 까치 한 마리를 중앙에 그렸는데 이게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느낌을 주면서 나무와 해가 나무 아래에 있고 꽉 닫힌 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을 작품에 투영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마도 김경란 아나운서님도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1951년도 길이 참 주가 됐던 그 작품 속에 길도 어렴풋이 보이고 그런데 이미 이제 해와 달은 이렇게 굉장히 형태적인 요소로만 남은 채 나무 아래로 이렇게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네. 예,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직접 마주하시면서 그 느낌 전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까치들이 이렇게 쭉 보였는데 제 눈에 이제 또 나무들이 보이고요. 해와 달도 보이시죠? 해와 달이 보이는데 아니 이 작품은 네.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딱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해와 달이 또 형태적으로 위치적으로 네. 우리가 보통 1월 오봉도에서 해와 달이 이렇게 딱 수평으로 있는데 이건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욱진 선생님이 해와 달을 항상 그리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장욱진 선생님은 1월 오봉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음으로써 24시간을 보여주는 어떤 영원성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 그림을 보는 마치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시간성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게 없거나 이 작품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조형적으로 조금 뭔가 불안정하죠. 불안해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이 완벽성을 추구했던 장욱진 선생님의 조형 감각을 이 섹션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독 나무가 그려져 있는 섹션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 완벽성을 추구한 조형 감각이라는 표현이 좀 여기 지금 관람객께서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계신데 네. 굉장히 돋보여요. 밤 같은데 환하게 빛나고 있는 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밑에 또 해와 달이 있고요. 위에는 집이 있어요. 저는 이 나무가 지구 같아요. 지구. 네. 아. 지구 위에 집이 있고 네. 또 해와 달이 그 아래에 있고. 그러네요. 참 나무, 그러니까 단조롭게만 딱 그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제 나무 하다 이제 이런 작품 너무 귀엽죠. 직접 만났어요. 네, 나무가 아이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나무가 해와 달에서 태양이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다양하게 변주하는 이 나무는 어떤 고정 불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장욱진 선생님에게는 온 세상을 품는 우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작품이 거의 절정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대칭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성적으로, 조형적으로 어떤 구도적으로 정말 이분이 범상치 않다. 정말
완벽성을 어쩌면 굉장히 추구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네. 이게 묻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것을 캐치하셨다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장욱진 선생님 작품은요, 이 장욱진 선생님 그림을 감상하실 때는 방금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칭 구도를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변주를 조형적으로 주시는 건데요. 네. 이 작품에서 나무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아래 또 길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위에 또 집이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여기는 마치 현실 세계고 그것을 이어주는 이상 세계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나무와 까치는 하나의 오작교의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모두는 관람객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가져가는 어떤 이야기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대놓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각자가 가져가는 어떤 해석과 또 어떤 이야기들은 네, 다 다를 것 같아서 그게 또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의 또 특징과 또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실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장욱진 선생님 작품 심화학습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요소 속에 담긴 의미들, 그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소재들을 어떻게 발상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제 2 전시실이었고요. 우리 학예사님과의 동행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쭉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그림이 정말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가 아쉬울 만큼 눈길을 막 사로잡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대칭인 그림들, 그런 것들로만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해도 볼 것들이 정말 많고 요소에 정말 의미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특이하다. 지금까지 흐름이랑은 또 확 다르네? 이런 느낌도 드는 그림들도 또 배치가 돼 있고요. 자, 지금 아마 라이브 진행 함께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겠네요. 아나운서님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장욱진 작품과 잘 어울리네요.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칭찬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장욱진 작품과 잘 어울린다.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전시 보러 내일 갈 거예요.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꼭 오세요. 꼭 오셔서 이 느낌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브 저희가 정말 가장 잘 담아드리고 싶은데 직접 아시죠? 전시는 직접 와서 보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어느새 가장 진지한 고백, 그 세 번째 고백의 공간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고백, 바로 진진묘라는 제목이 달린 공간입니다. 진진묘,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고요. 진진묘라는 주제의 방인데요. 작품 이름이 또 진진묘인 작품이 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바로 3전시실에 오자마자 여러분을 맞이하는 진진묘라는 이름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불교 관련 작품인 진진묘로 시작되는 이 세션에서는요, 장욱진의 불교적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정신세계를 살펴봅니다. 진진묘는 부인 이순경 여사의 법명입니다. 아내를 보살상으로 표현할 정도로 존중하고 또 가족을 귀하게 여겼던 장욱진은 동물을 그려도 동물 가족을 그렸다고 해요. 가족, 동물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던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진진묘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 공간 안에는 이제 그런 불교적 세계관이 담긴 작품들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만나볼 작품은 아마 장욱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작품이고요. 난 잘 모르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눈길이 확 쏠릴 만한 작품입니다. 보실까요?
제목이 여인상이에요. 1979년 작품이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 손바닥 정도의 작품인데요. 흰색의 상하이를 입은 여인이 반듯한 가르마 머리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발을 좀 특이하게 오므리고 서 있습니다. 여인의 손은 마치 불상에서나 보았던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신비로운 미소를 띤 여인의 모습은 무속신앙의 삼신할미와 같은 모습과도 혼성해서 그린 듯합니다. 그의 불교와의 인연은 사실 청년 시절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불교적 세계관이 이 작품에 반영된 것은 1970년대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먹그림도 역시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안쪽 공간에 가시면요, 많은 먹그림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배원정 학예사가 직접 발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는 가족도 역시 이 3전시실 진진묘 공간에 있습니다. 사실 제 눈앞에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전시실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전시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장욱진 회고전 가장 진지한 고백, 그 네 번째 고백은 내 마음으로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공간에는요,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장욱진의 노년 시절의 그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수안보 시기부터 신갈 용인 시기까지의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욱진 선생님이 평생 730여 점의 유화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한 80% 정도인 580여 점이 이 시기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탄생한 이 시기의 작품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림 호수들이 아담하다 보니까요. 정말 빼곡하게 작품들이 있어서 아주 정말 알차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청년기 때 정말 주로 그리셨던 소재 중 하나인 나무가 노년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화폭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아빠, 엄마, 아이가 담겨져 있는 산수 인물도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좀 간략한 필선이 구사가 됐는데요. 반면에 이 나무 둥치,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나무까지는 거친 필선이 사용됐습니다. 마치 먹으로 그린 그림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서예의 획을 긋듯이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장욱진의 그 나무, 우리 아까 하계사님이 흡사 지구 같다라고 표현한 그 동그란 나무, 그게 청년 시절의 나무였다면요, 지금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이 나무는 이제 그 장욱진 선생님의 노년의 시절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왠지 바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 또한 바람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쏠려져 있는 나무 형상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아마 나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아쉬울 정도로 하나하나 막 시선을 사로잡는 듯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노년시대의 나무들은 청년기 시절에 봤던 나무들과는 또 다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함께 만나보실게요. 밤과 노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장욱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몇 점의 드로잉과 탁의 사흘 전까지 그린 그림은 따로 있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폭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장욱진 선생님이라고 이제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몇 점 없는데 거의 대부분 장욱진 선생님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흰 도포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노인 혹은 도인이 있는데, 이 인물 역시 장욱진의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노인의 표정을 보면은 뭐 만사를 관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은 이 아래에 있기에 채색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는데요.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기에 나의 마음은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생전 장욱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욱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명대로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장욱진 화가에게 주어진 명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였죠. 여기에만 몰두했던 이 장욱진, 그의 이상향은 주어진 운명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은 현실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전시실 여러분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제 전시실 한번 나가서 오늘 전시를 관람한 관객분들 한번 만나볼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참 전시실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지금 이 자기에 그려진 그림들도 옆에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화가가 끊임없이 어떤 자신을, 가장 진지한 고백을 그림으로 노년까지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나 다른 작품들, 이렇게 다채로운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시, 지금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과 함께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좀 멀리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 종로에 있다가 이 전시 보러 지금 왔어요. 그래서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나요? 전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개인 회고전답게 그 한 명의 화가의 예술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은 수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어서 네. 좋았고, 네. 그 전시실에서 굉장히 침잠하듯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전시실마다 느낌이 사뭇 달랐죠? 네. 네, 그 뭐 시기도 다르다 보니까 혹시 그래도 지금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혹은 전시실 있을까요? 일단 작품은 역시 이제 60년 만에 이번 전시 기획하신 배원정 선생님이 이제 발굴한, 일본에서 발굴한 가족도가 기억에 남고요. 네. 전시실은 이제 불교 전시, 불교와 이제 관련이 높은 작품들을 모은 삼전시실. 네, 진진묘. 네네. 네.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첫날인데 네. 장욱진 선생님 평소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까지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 보다가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예. 또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예, 많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장욱진은 2세대 서양 화가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조명을 받았는데 그쵸. 이번 전시를 통해서 동아시아 예술관을 갖고 있고 불교 사상에 입각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이 새롭게 조명이 돼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네, 천천히 둘러보시고 네.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장욱진 선생님을 뭐 이중섭, 김환기, 뭐 유영구, 그리고 박수근 이런 분들과 함께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2세대 서양 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장욱진 작가의 회고전은요, 오늘이죠. 9월 14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장욱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 좀 풍성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정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함께 오셔도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MCA 나우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여러분 전시 현장 함께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